권위의 상징물들. 로버트 영의 쌍카 광고가 나의 큰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그 광고를 통하여 나는 실제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권위의 법칙이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권위의 실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단순한 권위의 상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권위의 법칙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설득 전문가들은 실제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예컨대 사기꾼들은 모두 그럴듯한 직함을 갖고 있거나 번지르하게 차려 있거나 또 자기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치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최고급 수준의 근사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장을 한 세련된 모습으로 모모 박사, 판사, 교수, 사장 등등의 명함으로 무장하여 선량한 희생자들을 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권위의 상징들로 치장하면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쉽다는 것을 이들은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설득 전문가들에 의해 애용되고 있는 권위의 상징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직함은 권위를 대변해 준다. 직함은 가장 청취하기가 어렵지만 반면에 가장 쉽게 사칭될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함을 얻기 위해서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노력과 성취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러한 노력과 성취 없이도 직함은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TV 광고 속의 배우들이나 사기꾼들은 수많은 종류의 직함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최근에 동부 지역의 유명 대학 교수를 재직하고 있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사람들의 행동이 상대방의 직함에 의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내 친구는 여행이 취미였기에 음식점, 주점, 터미널, 공항 등등에서 낯선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한다. 나는 이러한 우연한 만남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그들의 대화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우에 따라서 내 친구의 의견에 활발하게 반대도 하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구의 의견을 아무런 반대 없이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문법에까지 신경 쓴다는 것이다. 그들의 갑작스런 변화에 내 친구는 그저 어리벙벙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경험이 여러 번 반복되자 내 친구는 낯선 사람과의 재미있는 대화를 위하여 때때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도 한다고 털어놓았다. 사기꾼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가짜 직감을 내세우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한 두 가지 종류의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가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권위의 상징,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즉,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함들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키가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만일 내 친구가 안다면, 가로 열고, 그는 키가 작은 편이다. 가로 닫고, 그때도 그가 자신의 신분을 숨길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다. 권위와 크기의 인식에 대한 실험 결과들을 보면 존경받는 직감들은 크기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의 한 방문객이 호주 대학의 5학급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캠브리지 대학에서의 그의 신분은 이 5학급에 각각 다르게 소개되었다. 첫 번째 반에서는 단순한 학생으로, 두 번째 반에서는 대학원 학생으로, 세 번째 반에서는 시간 강사로, 네 번째 반에서는 전임 강사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반에서는 정교수로 소개되었다.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대학생들은 그의 키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 가늠해 보라고 요청받았다. 실험 결과 방문객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데 비례하여 그의 키에 대한 예상치도
평균 1.3cm씩 증가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동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정교수는 학생에 비해 5cm 이상 키가 더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눈에 더 커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한편 1900년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거의 90%는 다수당 후보 중에서 키가 큰 사람이 당선되었다. 학자들은 이런 신장의 이점이 여성의 마음을 얻어내는 경쟁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위와 크기의 인식 간의 흥미로운 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약간만 우회하여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동전의 크기를 평가하라는 요청에 어린이들은 가치가 높은 동전의 크기를 실제 크기보다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어린이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플러스 3달러에서 마이너스 3달러까지의 금액이 적혀 있는 카드를 한 장 뽑은 다음 그 카드의 금액 X대로 승패를 결정하는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모든 카드의 크기가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3달러의 카드와 마이너스 3달러의 카드가 다른 것보다 더 크다고 평가하였다. 즉 크기에 대한 인식의 왜곡 현상은 대상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대상의 중요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크기와 지위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여 크기를 통하여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지위는 힘에 의해 결정되는데 동물의 힘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그 동물의 크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종종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세계에서 경쟁자 간의 싸움은 덩치가 더 크고 강한 놈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은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물들은 경우에 따라서 실제적 싸움보다는 형식적 싸움을 통하여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대립 상황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전략이 바로 자신의 크기를 부풀리는 방법이다. 포유동물들은 그들의 허리를 휘게 하여 키가 크게 보이도록 하거나 온몸에 털을 곤두세워 그 크기의 확대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 물고기들은 지느러미를 길게 늘어뜨리거나 물로 아가미를 가득 채워서 그 크기를 부풀리고 있다. 새들도 날개를 크게 펴서 최대한 퍼덕거림으로써 그의 크기를 과시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과시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크기의 싸움에서 밀린 한쪽의 동물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 싸움의 승자는 겉으로 보이기에 덩치가 더 큰, 따라서 힘이 더 강할 것으로 유추되는 동물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털, 지느러미, 그리고 날개 등 동물들의 신체에서 가장 연약하고 섬세한 부분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실제적 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매우 시사점이 크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교훈은 크기와 지위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즉, 크기에 대한 인식을 속일 수 있다면 지위에 대한 인식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키가 작거나 보통 크기의 사기꾼들이 군 높은 구두를 즐겨 신고 다닌다는 사실도 이 점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보다 일반적인 것이다. 즉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힘과 권위의 상징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는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주로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1단의 연구자들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현상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찰에 의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과 경험을 가진 간호사들도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 의사의 판단을 재차 확인하기보다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의사의 지시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의 결과가 학문에 기획염증약을 투입한 웃지 못할 사례를 낳았다는 것은 이미 설명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례들이 드물게 발견되는 특이한 경우인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의 일부인지를 알아내려 하였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현상이 의사가 환자에게 인정되지 않은 약을 과다 투여하라는 지시를 한 경우처럼 보다 심각한 지시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간호사들이 그저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낯선 목소리의 정체불명의 사람의 지시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따르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내려 하였다. 실험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 연구자가 자신이 그 병원의 의사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중서부 지역의 여러 병원에 22개의 다양한 간호병동에 전화를 걸어 가로 열고 외과, 소아과, 정신과 등등을 총망라하여 가로 닫고 전화를 받은 간호사에게 특정 병실의 간호사에게 20mg 분량의 아스트로젠이라는 약을 투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의사의 지시에 대해 간호사가 의심을 가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최소한 4가지나 존재하고 있었다. 1. 환자에 대한 처방을 전화로 지시하는 것은 병원의 내규에 직접적으로 위반되는 행위였다. 2. 아스트로젠이라는 약은 아직 그 효능이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약으로서 간호사 병동에 아직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3. 의사가 처방한 20mg이라는 분량은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과도한 분량이었다. 그 약의 하루 최대 투입량은 10mg이라고 분명하게 약방에 쓰여져 있었다. 4. 그러한 처방 지시를 내린 의사는 간호사가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의사의 지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위와 같은 훌륭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95%가 넘는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를 받자마자 병원의 약제실에서 지시받은 분량만큼의 아스트로젠을 가져와서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이었다. 물론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약하기 직전에 연구자들이 나타나서 실험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투약을 중단시켰다. 위의 실험 결과를 보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의사가 명백히 잘못된 지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5%가 넘는 간호사들이 주저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현상은 병원에 입원하기를 겁나게 만든다. 앞서 미국 보건소의 발표대로 하루 평균 투약 사고가 12%에 이른다면 병원에 단지 며칠 동안만 입원해 있더라도 투약 사고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중서부의 병원을 대상으로 한 위의 실험 결과는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수들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의 실험 결과에 심란해진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실험의 상황과 유사한 실제 상황에서 환자에게 이론 혹은 최소한 해가 되지 않을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결정은 이론상 두 종류의 전문 지식, 즉 의사의 지식과 간호사의 지식의 상호 협조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결과는 그러한 두 종류의 전문 지식 중 하나는 전혀 환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의사들의 지시 앞에서 간호사들의 전문 지식이 송두리째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그들이 자동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아무 생각 없이 반응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소유한 상당한 수준의 임상 경험이나 지식 그 어느 것도 환자를 위한 의사결정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대신 그들은 일상 경험을 통하여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기 때문에 비록 실수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적 복종의 편에 서기를 더 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정한 권위자가 아닌 의사라는 직감에 조작된 권위의 상징 앞에서도 쩔쩔매게 되는 것이다. 권위를 나타내는 직감 앞에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우리의 행동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권위를 나타내는 직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배척하는 우리의 행동이다. 심리학자 피터스와 세시는 학자들의 논문 출판 과정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한 연구를 행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유명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이 최근에 출판한 학술 논문들 중 12편을 선택하여 이들 논문에서 저자의 이름과 소속을 모두 삭제한 후 무명의 저자 이름과 소속으로 그들 논문이 이미 게재된 학술지의 응모 원고의 형태로 다시 한번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은 채 심사 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9편의 논문 중에서 최종적으로 게재 승인을 받은 논문은 단 한 편에 불과했다. 퇴짜를 맞은 논문 8편이 저자가 유명 대학의 교수라는 꼬리표와 함께 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이 한 작가에 의해서도 실시되었다. 그는 코진스키의 유명한 소설 층계를 한자 한자 타이핑하여 28개의 문학 잡지사와 출판사에 의뢰하였다. 코진스키의 층계는 이미 10년 전에 출판되어 전국 최고의 문학상도 수상하면서 50만 부 이상 팔려나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무명의 작가 이름을 달고 출간 의뢰된 그의 작품은 그 소설이 최초로 출판된 랜던 하우스 출판사를 포함하여 28곳의 문학 잡지사와 출판사 모두에게 퇴짜를 맞았다.